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이현수, 편애한 곳은 수카 출판입니다. 저자는 임상심리 전문가이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이다. 이 책은 중년 이후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나이 드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첫 늙음이 찾아왔다. 첫이라는 음절처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글자가 있을까? 첫사랑, 첫눈, 첫입학 등 첫 뒤에는 대부분 기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붙는데, 그런데 첫늙음이라는 조합이 안 맞는 단어 같긴 하다. 사람들은 늙는다는 것을 기쁘거나 사랑스럽거나 행복하게 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첫 늙음을 느꼈느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모두 첫 늙음, 이 언밸런스한 느낌은 뭐지? 라고 말하며 웃는다. 이어서 진지하게 답들을 주는데, 흰머리가 보일 때, 주름이 보일 때, 시력이 저하되었을 때, 술 먹고 다음날 예전처럼 잘 일어나지 못할 때, 기미와 반점이 눈에 띌 때, 약을 먹어도 몸이 금방 좋아지지 않을 때의 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첫늙음을 자각하는 나이는 평균 45세 전후로 나타났고, 간혹 40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첫늙음을 자각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 언젠가 획기적인 신물질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을 필요는 없지만, 노년기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나는 늙었다, 나는 늙고 있다 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최대한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해볼 수 있는 일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꿈은 높이, 현실은 지금 여기. 장수 연구자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유명한 할머니가 있다. 1997년에 122세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세계 최고령자 할머니였던 잔 칼망이다. 1960년대 중반에 90세였던 칼망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집을 47세에 젊은 변호사에게 팔기로 했는데, 계약 조건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2,500프랑 약 50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할머니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얼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100세를 훌쩍 넘겨 122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집값의 2배가 넘는 돈을 지급해야 했다. 심지어 이 변호사는 할머니보다 2년 먼저 사망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때문에 가족들이 남은 2년 동안 매달 2,500프랑을 꼬박꼬박 내야 했다고 한다. 첫 늙음을 자각하면 많은 가상 게임을 준비해야 한다. 언젠가 눈이 침침해서 책 하나 읽기도 힘들다면,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다면, 은퇴를 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벌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어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막상 닥치면 또 잘 대처하겠지만 미리 생각해두면 훨씬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 후반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 가장 궁극적인 게임은 언젠가 죽게 된다면 일 것이다. 나답게 나이 들어야 아름답다. EBS 다큐멘터리 백시의 쇼크에서 최영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얘기가 방영된 적이 있다. 1960년대 흥국그룹 회장으로 당시 소득세 10위였던 최 이사장은 1973년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방송 당시에는 경상남도의 한 중학교 한편에 있는 소박한 건물에 거처하며 운동장 청소도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며 헌신하며 살고 계셨다. 방송 중 이분은 이런 말을 하셨다. 노인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해요. 특별한 은행도 필요 없이 그저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다. 이분이 고랜던 같은 집에 살면서 평화를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침대 하나 있는 작은 방에서 작은 전등 하나 켜서 책을 읽고 계셨는데, 게다가 암투병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저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가 더 나이 들어 자식이나 손주에게 밥을 차려주지도 돈을 주지도 못한다 해도 평화롭게 지낸다면 그들은 우리 곁에 자주 오고 싶어 할 것이다. 평화로운 존재 옆에 잠시 누워 세상에 부대껴 너덜너덜한 마음을 추스려려 할 것이다. 그늘을 내려놓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세상에 평화를 주자.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없는 것이 평화일 것이므로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한 시간. 내담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개모임에 자식이 사준 핸드백을 들고 나가 자랑했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이분이 아니 엄마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럼 백 없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라고 지적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것이다. 그동안 걔네들이 내 속 뒤집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찌나 자랑질을 해대는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즉에 절교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자랑질에 마음이 상해서 벼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다니 정말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가지가지로 주고받는 것 같다. 위 내담자는 어머니가 개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집에 먹구름이 낀다고 했다. 기분 풀러 간다고 하고서는 다녀와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을 내고 신세 한탄이 더 심해져서
가족들도 등달아 우울해진다고 했다. 후렴으로 나오는 남의 집 아들 딸들 얘기까지 듣다 보면 화같이 치솟으며 모든 공경심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했다. 한 번은 인물사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분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겸임 교수까지 지내셨지만 뒤늦게 임상심리사 자격증에 도전하셨다.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외적인 아름다움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보정 전 사진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외모가 정말 보기 좋았던 여배우나 남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45세가 넘어서도 드라마에서 보면 여전히 예쁘고 멋있죠. 하지만 마음을 잡아당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는 45세 이후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어필할 수 없는 나이다. 이분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사진을 찍어왔다고 한다. 단체로 찍는 공식적인 사진이 대부분이지만 전 교인 체육회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행사에서는 교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찍은 후 조금 예술적인 기술을 가미해서 화보에 올리기도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발견을 했다고 한다. 젊었을 때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40이 넘으면서 어떤 매력이 뿜어 나오더니 50세가 되어도 너무 아름답게 사진이 찍힌 분을 보게 된 거예요. 호기심이 들어 그분의 생활을 조금 여쭤봤더니 아내를 사별하고 3살, 4살 남매를 둔 남자분과 40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초혼이었고요. 아이들의 새엄마가 된 것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극하게 키우는지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군요. 제가 사진 치료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건 외국의 한 사진사가 외모에 자신 없어 하는 여성들에게 맨몸 사진을 찍어서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어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였어요. 다만 한국의 정서상 맨몸 사진은 안 될 것 같아서 얼굴 사진에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최대한 인물이 매력적으로 나오도록 보정 기술로 기교를 부리는 쪽이었어요. 그런데도 고객들은 만족했고 자신감도 얻더라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45쯤 넘어가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나이 들었을 때 아름답게 찍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건강 공식이 비켜가는 나이. 당신이 나이 들어 병원에 갈수록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은 눈 깜빡할 사이에 내려질 것이다. 나이 들어 병원에 갈 때는 내가 병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어떤 병이 있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것뿐이다. 하지만 치료는 더딜 것이며 심지어 치료의 혜택을 끝내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내 건강을 의사 손에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관리해보는 것이야말로 명품 보험에 드는 셈이다. 운이 좋으면 치료가 진단의 속도를 따라잡을 때까지.
정말 운이 좋으면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진단은 그저 진단일 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소원이니 혜택이라고 말하고 부모에 대한 큰 효도로 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의학 전문의인 제임스 앤드류스는 전문 투수 31명에게 실험삼아 MRI를 실시했던 경험을 말한 적이 있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 손상 27명, 어깨 연골 상태 비정상 28명으로 나왔음에도 모든 선수가 완벽하게 건강했고 공을 잘 던지고 있었다고 한다. 진단과 실제 삶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진단만 믿고 위 선수들에게 수술을 했다면 그들이 여전히 완벽하게 공을 던지며 행복한 삶을 유지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후생유전학의 생활화. 후생유전학이란 유전적 요소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후천적 소인과 생활 환경에 의해 건강이 유지된다는 개념이다. 집안에 암 환자나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의사로부터 유전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을 들으면서 심란할 때가 한 번씩 있었을 것이다. 그러려면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떤 약이 아니라 일상적 건강 습관이다. 분자 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여 노화학의 판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세포의 노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노화와 암 등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촉진한 공로로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블랙번의 주장에 유독 관심이 갔던 이유는 그녀가 텔로미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지목한 것들이 내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늘 권유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식생활, 운동,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기 등이 좋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이런 생활 방식이 인간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텔로미어를 회복시킨다니 이쯤 되면 거의 횡재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죠가 아니라 꼭 해야겠네요 라고 바뀔 수밖에 없다. 내가 노화에 대한 책을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첫 번째 자신감은 블랙번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정신건강을 높이는 방법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